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오욕의 용산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됐고 이제 연말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데요.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는 길. 거리엔 다시 청와대라 적힌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옛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삼았던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주요 부서인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해 기자실과 브리핑룸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면 이사는 연말에 끝납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고 구내식당 같은 지원시설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업무동인 여민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3년 7개월 만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에 이어 임기 내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골라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그런데 이미 엄청난 혈세가 탕진됐고 앞으로도 최소 수천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었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의 뜻 그대로 직접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려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며 그럴듯하게 둘러댔지만 그간 벌어진 일들에서 증명됐듯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숱한 오점 그리고 무속과 착복 관련 의혹을 남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용산 흑역사, 홍신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건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용산 시대는 출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마다 국민을 대신해 기자들을 만나겠다는 약속. 질문은 쏟아졌지만 제대로 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묻죠.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공격적인 질문엔 예의가 없다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공격하더니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근길 문답은 반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가짜 경호 차량을 운영해 교통을 통제했다는 위장 출근 의혹. 아예 기자들의 눈을 피해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논란까지. 출퇴근조차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안보 우려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 용산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진입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빈을 접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로 청와대 영빈관을 써야 했고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김건희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21g이 따낸 뒤 불법 하도급을 줬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무속 논란이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용산으로 향하는 길목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등장했고 역술가, 풍수 전문가, 정치 브로커가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불통과 눈속임 논란의 안보 구멍에 무속인 개입 의혹까지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은 용산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이제 내란이 일어난 곳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은 채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청사를 내줘야 했던 국방부는 다시 옛 용산 청사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합동참모본부도 복귀하는데요. 4년도 안 돼 단순 이사 비용으로만 550억 원을 쓰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지 않았으면 이사 비용 외에도 최소 수천억 원을 더 쓸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세만 탕진한 게 아니라 무리한 용산 이전의 후유증 역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양소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낙점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합참 사무실은 연쇄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야 했고 국방부 합참 이전에만 311억 원을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합참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고 필요한 돈은 2,41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신축 필요성도 적절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청와대 복귀에 맞춰 다시 기존 건물로 돌아온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산출한 복귀 비용은 239억 원. 무리한 용산 이전의 여파로 4년도 안 돼 이사비로만 550억 원을 써야 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옛 국방부 청사를 일부 손댄 걸로 알려져 시설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원상복구하고 흩어진 합참의 주요 부서를 통합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 창설한 전략사령부 등 직할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신청한 용산 복귀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건물을 내준 국방부가 제 건물로 돌아오기 위해 예산 절감까지 고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용산 주변에 집중됐던 비행 금지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 오염 우려에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용산 어린이 정원을 포함해 용산 공원 등을 위한 미군 기지 활용 방안도 다시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국회에선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와 시위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불허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집무실이라는 말은 없지만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국민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경찰의 금지 조치를 번번이 취소시켰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넣자는 겁니다. 직무 방해와 대규모 집회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이게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느 공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입니다. 청와대 외곽 담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만큼 거리가 꽤 되는데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곳에서도 집회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다.
집회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과 수호 의지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가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몰랐을 거라고 했던 과거 검찰 조사 때의 입장을 뒤집은 건데 김건희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메시지 3,300에 8만 개를 매도하라는 대화가 끝나고 7초 만에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에선 정확히 3,300원의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일당이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법원은 이 거래를 서로 짜고 한 통정 매매라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최근 김 씨가 시세 조정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자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힌 이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 씨는 과거에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라고 진술했다가 특검 조사에선 7초 매매 등 2010년 10월 말과 11월 사이에 이뤄진 통정 매매 등에 김 씨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특검은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건희 씨 측은 이 씨가 해당 거래와 관련도 없고 해당 거래를 알지도 못한다며 증거 가치도 없는 추정적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의 특검 진술 조서는 김건희 씨 재판에도 제출된 상태인데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대구의 지역구가 있는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작심한 듯 폭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윤 어게인식의 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집회. 탄핵 찬성을 비판하는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막자 국민의힘 육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윤 어게인 지지자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집회를 도와주시려면 그래 하시면 안 돼. 나중에 연설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열흘 뒤인 오늘 대구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주 부의장은 작심한 듯 계엄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계엄도 마찬가지이고. 또 계엄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탄핵할 이유도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당내 분위기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 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1년이었던 지난 3일 초재선 의원들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 것도 뒤늦게 민심을 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방부가 내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군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북파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군인들까지 가담시킨 내란 외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데요.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인 방첩사가 오히려 향후 군 수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국방부가 내란 특별 수사본부 구성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 각군 군사 경찰 등이 합류하며 이미 사무실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군까지 나서 북한에 대북 전단은 물론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며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 관련 사건을 경찰을 거쳐 건네받은 뒤 이후 2차 특검이 본격화되면 자체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2차 특검을 통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군의 내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국군 방첩사령부에 두고 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개입한 방첩사가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대폭의 인사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엄버스 등 국방부의 자체 감사가 더딘 점도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만으로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특수본의 조사를 바탕으로 2차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실무적인 구상 단계라며 최종 출범은 특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쿠팡이 어제 두 번째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며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입니다. 정부가 정보 노출을 유출이라고 고치라고 지적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고객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했던 1차 공지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 예방 요령을 길게 적어놨습니다.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유출됐다고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했다면 해당 번호 변경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쿠팡 이용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개인들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 피 안 입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어떤 통지가 아닌가. 공동주택 출입번호를 바꾸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불편함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비실에 요청을 해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들어서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쿠팡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태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계속 잇따르면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쇼핑몰에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다 같은 걸 쓸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G마켓 이런 데서 쓰는 이메일을 쿠팡에서도 사용했다면은 다른 곳까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어제 한때 쿠팡의 2차 안내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광고성 문구가 미리 보기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서 수정했지만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아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포털에 개설된 집단 소송 관련 카페는 60개를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 시장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미국 기업이죠. 김범석 의장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책임은 미국 국적 뒤로 숨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에 대해 미국에서도 쿠팡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미국 거주 쿠팡 사용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소송인단을 모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법인 쿠팡 INC는 한국 쿠팡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는데도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모기업인 쿠팡 INC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회하고 협의하는 거 별로 없으세요?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의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쿠팡 본사의 책임을 미국 법원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해킹으로 1억 4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부실한 보안과 늑장 대응이 문제가 돼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건 발생 20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Saying sorry wasn't enough to protect the Equifax CEO's job. Richard Smith is out. 다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미국인의 피해가 적은 만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시 일본 총리 발언에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군사 분쟁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 항공모함 전단이 오키나와 일대를 둘러싸듯 항해하며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100차례나 실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직접 공개한 중국 랴오닝함 항모 전단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이튿날 오전 오키나와 본섬 남쪽까지 진출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인 그제 오후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해 비췄습니다. 간헐적이긴 했지만 길게는 30분 넘게 레이더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목표물 위치 파악이 목적이지만 이른바 레이더 조사가 이렇게 길게 지속되면 상대는 공격을 위한 조준 준비로 받아들여 대응 태세로 전환합니다. 이후 항모 전단은 가고시마현 동쪽 190km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오키나와 섬을 디귿자 형태로 압박하듯 에워싸며 이동한 겁니다. 랴오닝함은 이틀간 무려 100차례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 동쪽 섬들 사이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는 중국 측 주장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自衛隊は安全な距離を保ちながら対力侵犯措置の任務に当たってい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 일본 언론은 특히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것을 두고 중국이 정보전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갔으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外交的にしっかりこのようなひどいことをされたということを発信して外交戦でまず勝つということが大事だ. 일본은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양국 방위당국 간 한라인은 개설돼 있는데도 지금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은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의 훈련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전투기가 레이저를 비추는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고 피해자 행사를 하는 것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오히려 역공을 펴고 나왔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정당한 자신들의 훈련을 일본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의 장거리 해상훈련은 미야코 해협 동쪽 공해에서 진행됐고 사전에 훈련 구역도 공개했다는 겁니다.
중국 국방부는 일본 전투기가 중국의 훈련구역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건 일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贼喊捉贼，倒打一耙。我们对日方寻衅滋事、误导舆论表示强烈不满，坚决反对。 중국 외교부는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가 비행 중 수색 레이더를 켜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는 안전보장을 위한 정상적인 작업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문제를 과장하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SNS 계정은 대만 유사시 개입한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이 피해자 역할을 과장하며 새로운 사건으로 초점을 흐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본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日方此时蓄意散布和炒作军事安全领域的虚假信息，渲染紧张局势，完全是别有用心。 특히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오늘 일본 본토 서남부 마게시마 섬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9월 촬영된 사진이라며 일본이 무인도에 활주로와 탄약고, 연료 저장소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마게시마 섬을 군사 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대만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 준비인 동시에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란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 위기로까지 악화되면서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SOS를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과 달리 싸늘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데요. 중일 갈등을 통해 드러난 미, 중일 3국의 새로운 구도를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전방위로 십자포화를 퍼붓는데도 미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공개적인 지지를 더 좀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본을 공개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본이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지지 표명은 딱 한 번.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달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맹폭하기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지나서야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뒤 SNS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멋진 통화를 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내년 4월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동맹인 일본과의 통화 후엔 미중 관계를 설명했다는 메시지가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고 쓴 글에 대해 입장을 묻자 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미묘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가까스로 이룬 중국과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의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 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모두 발언조차 없이 진행됐는데 오늘 회의에선 의장이 법원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던 걸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엔 침묵하고 그 후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위헌 논란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결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전문가와 법조인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논란이 된 건 내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현재 민주당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총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심판격인 헌재가 추천권을 가지는 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대내외적인 비판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내에 이견이 없었다며 의견 수렴 이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속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며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특검이 입장을 내고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 특검법상 명백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서 정치 후원금을 내거나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 10여 명도 지원했다고 진술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가까웠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재판에 넘긴 부분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와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막연한 추측에 기댄 논란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듣고 서명 날인도 받은 다음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어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제1호부터 15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16호 수사 대상은 1호부터 15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 16호를 근거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국토부 김무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라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측은 내용 자체로도 특검의 기본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흐릴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시점도 2022년 대선보다 한참 전이라 시기적으로도 특검 수사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유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소년범 이력이 뒤늦게 드러난 뒤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소년법은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면 범죄 행위라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함부로 이런 정보들이 나가서 법학 교수인 박찬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도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우 정준 씨도 어린 시절은 잘못됐지만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했다면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은퇴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퇴출당한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영화나 방송에서 가해자를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해명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되고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도 동료 배우와 매니저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한 영화감독도 자신의 SNS에 조 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진웅이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불법 의료 행위라며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과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활동해왔던 주사 이모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씨가 처치를 받아온 주사 이모가 국내법상 의료인인지부터가 미심쩍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해당 여성도 자신의 SNS에서 중국 내몽고의 한 대학병원 특징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의사라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고시를 보고 면허를 따야 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39개 나라의 192개 의대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중국 의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즉 왕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왕진은 응급 환자이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가정간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나 영양제 투여를 위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면택 전 의협회장은 해당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면허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람이 한국 의사면허자냐라고 조회만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최소 4평의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집. 정부가 정한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8.2%까지 늘어 27만 명에 달합니다. 누우면 바로 벽이 닿을 것만 같은 좁은 방에 살고 있는 청년이 1년 만에 7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의 눈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언덕배기의 고시원. 경남 거제에서 온 24살 이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옆방에 말소리도 들리는 2.4평짜리 작은 방에서 월세 2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1층에 세탁기랑 다 있어가지고. 화장실은요? 네, 화장실도 3층 1층이에요. 네. 여기 안에는 없군요. 네, 안에는 없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뭐든 해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뒤 공사판에서 일해도 고향보다 일당이 더 높다는 말에 이 씨는 서울로 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12만 원. 비싼 방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 거의 감옥 수준이었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주변이 막 벽에 날 보는 느낌 정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경기도 평택 출신의 30살 정모 씨는 종로의 고시원에 삽니다. 2평이 채 안 되는데 월세는 30만 원이 넘습니다. 평택에서보다 일은 고되지만 월급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바짝 돈을 모아 언젠가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으로 좁은 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살짝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씻는 게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 씨의 고시원 바로 인근에는 청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6만 원으로 저렴하지만 경쟁률이 40대 1에 달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제가 그때 대학원 수업 시간이었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도권 청년 임대주택 경쟁률은 보통 100대 1이 훌쩍 넘어갑니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3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리나라 주택 중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29조 9천억 원이 쓰였지만 임대주택 건설에 배정된 정부 융자는 12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 당장의 청년 세대에 집 사도록 도와주는 방식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주택 가격 올라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가 늘어 실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도 고시원에 갇힌 청년들을 빨리 꺼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의 눈 이준입니다. 교실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에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발의되면서 교실이 이제는 감시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현준 기자입니다. 감식 통제를 즉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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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의 외침. 지난달 교실 안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터져나온 목소리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김하늘 양.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이후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의 CCTV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실 내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 운영위 심의를 통과하면 교실 안에도 CCTV를 달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CCTV 설치가 강제되거나 유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증거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어린이나 노인 등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녹음기를 넣어보내도 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언어 표현이 서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학부모들은 학대나 폭행 의심 상황에서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감시 공간화가 오히려 교실을 법적 분쟁에 더 휘말리게 하거나 교사의 위축으로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거라 우려합니다. 돌봄과 생활지도를 언제든지 고발될 위험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방어적 수업밖에 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 논란에 이어 제3자 녹음과 교실 안 CCTV 설치까지 현장 의견이 배제된 채 반복돼 추진되는 교육 정책들의 의사 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앞으로 고속철도 KTX와 수서발 SRT가 통합됩니다. 당장 내년 봄부터 서울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표 구하기도 좀 쉬워질 전망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SRT 고속열차의 기점인 서울 수서역. 평일 낮인데도 매표소 전광판엔 매진 표시가 가득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부산행 열차를 확인해보니 KTX는 일반 좌석이 남아있지만 SRT는 닷새 뒤까지 거의 없습니다. 이용객은 많은데 차량은 부족하다 보니 매진이 일상화된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전에 우리가 구입해도 좌석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통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안전성은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양사를 분리해 SRT를 운영한 지 10년 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곳 수서역을 포함한 SRT 전용역에서도 KTX 열차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부터 현재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만 탈 수 있는 KTX 열차가 수서역에도 투입됩니다. 기존 SRT보다 2배 이상 좌석 수가 많은 열차입니다.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차 운행을 확대한 뒤엔 전체 노선에서 열차 편성과 운영이 점차적으로 통합됩니다. 예매와 발매도 앱 하나로 가능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택지가 더 많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올 때 저희가 뭐 병원 간다 할 때 그런 시간들이 맞으니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코레일 측은 통합의 효과로 선로와 차량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주말 기준 하루 최대 16,000석의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복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면서 철도 운임비 역시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실제로 법 왜곡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재작년 독일의 한 가정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까지 당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코로나19 당시 지역 학교들의 방역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학교 측 반발로 명령이 곧 철회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고의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은 겁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공무원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3건은 징역형의 실형, 25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절반을 차지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엔 많게는 한 해 15건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저렇게 점차 줄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집행돼 법관의 부당한 법 집행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법 왜곡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적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판검사가 단순히 법을 잘못 해석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왜곡한 건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조작이나 법관의 재량권 남용 같은 왜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법 왜곡죄가 취지와 달리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기존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와도 겹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빈입니다. 최근 테슬라 전기 차량의 자율주행이 국내에서도 시작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선버스에 자율주행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최규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니버스 크기의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웁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와 안전요원이 타고 있지만 버스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정류장에도 정확히 멈춰섭니다. 원래는 사고가 날 것처럼 막 무서웠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뭔가 사고도 안 나고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된 이 자율주행 버스는 내일부터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에 실제 버스 노선에 투입됩니다. 1000번 버스에 9.5km 구간에 하루 5차례 배차되는데 운전자와 안전요원을 포함 최대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많이 운영이 되면은 우선 기사님들이 없어도 편한 시간대에 저 버스들이 많아질 테니까 저 사는 주민으로서 아무래도 좀 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율주행 차량이 하는 겁니다. 이 차량은 멈춰선 차량을 피해가며 번호판을 찍어 시군에 보내는데 이미 석 달간 300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시범 운행을 통해서 내포 전 구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홍성하고 예산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교통으로도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기술 축적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보완이 동반돼야 제대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KT의 안현민 선수. 내년 WBC를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풀타임 첫해 타격 2위에 22홈런. 첫 대표팀 출전에 일본전 2경기 연속 홈런. 연말 시상식은 당연히 안현민의 동무대입니다. 신인상 수상자는 KT 위즈 안현민 선수입니다. 대상의 주인공 KT 위즈 안현민 선수입니다. 이미 역대급 시즌을 보냈는데 내년 WBC를 더 기대한다며 예상 밖의 진심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WB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신이 생겼다가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시즌은 팀이 이겨도 어떤 선수가 못하면 그 선수한테 화살은 가끔씩 가거든요. 대표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게 없어요. 실수라고 못하더라도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다 묻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승리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야구를 하면 되니까 오랜만에 제가 야구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 대표팀 합류 준비도 남달랐습니다. 캠프에 가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사람이 아니라 제가 100%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컨디션 좀 만들고 갈 생각입니다. 스스로에게 냉정한 듯하면서도 내년 시즌 야심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홈런. 너 디아즈가 50개를 쳐버리니까. 수비는 성윤용도 있고 오익스에 워낙 좋은 선수가 많고. MVP. 좀 그런 쪽으로 가야죠. 누적 스탯으로 가야죠.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이관왕을 이끈 포얏 감독이 결국 부임 1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올 시즌 22경기 무패 행진 속에 4년 만에 K리그1 우승을 이끈 포얏 감독은 그제 코리아컵 우승까지 2관왕을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구단은 내년에도 계속 팀을 맡아주길 원했지만 16년간 함께한 타노스 코치의 사임으로 심리적 위축과 부담을 느낀 게 결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노스 코치가 심판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사임한 이후 포얏 감독은 거취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And if you touch one of my staff, you have a problem with me. It's making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stay in this country. 우승팀 감독이 계약을 해지하고 1년 만에 팀을 떠나는 건 이례적으로 전북은 새 감독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배구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몽골 출신 인쿠 씨가 정관장에 입단했습니다. 원더독스에서 두 번째 프로 선수를 배출했네요.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중 한 명, 바로 몽골 출신의 인쿠 씨인데요. 자신감 없는 플레이로 김연경 감독에게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데 왜 놓냐고, 브로킹 없는데 때려야 될 거 아니야. 허나 이후 급성장해 정관장과의 연습 경기에서 돋보이는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치, 잘났어, 그치. 결국 올 시즌 최하위로 추락한 정관장이 부상으로 이탈한 위파위 대신 아시아 쿼터 대체 선수로 인쿠 씨를 영입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제가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감독님이 좋게 봐줘서 이렇게 뽑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한국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언젠가 귀화까지 꿈꾸고 있는 인쿠 씨.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흥국생명전부터 출전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혔다가 꼴찌로 추락했던 IBK가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팀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확 바꿔놓은 걸까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몸 푸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여우현 감독 대행. 훈련이 시작되자 리베로계의 전설답게 수비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엉덩이 빼지 말고. 그렇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역시 수비. 대신 훈련 때나 경기 중에 외국인 선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점수 너한테 오지. 그냥 딱 대라, 올려라. 길나 받지 마. 길나 받아. 이래도 뭐라 안 할게. 한 발씩 들어와서 한 발씩. 항상 웃으며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야, 우리 지고 있어? 얘들 우리 첫 세트 이겼어. 귀에 쏙쏙 박혀요. 딱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냥 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습니다. 제 긴장감도 떨어뜨리면서 우리 선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부 역사상 감독 대행 체제로 3연승을 기록한 건 처음. 공수에서 눈에 띄게 좋아진 기록은 없어도 상대 팀들의 공격 효율을 10% 가까이 떨어뜨릴 정도로 팀은 더 단단하고 끈끈해졌습니다. 최하위까지 떨어진 팀을 확 바꿔놓은 여우현 대행은 이제 생각하는 배구로 다시 본 배구에 도전합니다. 틀에 박힌 그런 배구를 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응용을 하고 그런 배구가 더 재밌지, 그냥 매일 딱딱하게 반복적인 것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차전 승리팀인 부천이 수원FC를 상대로 먼저 3골을 넣었는데요. 부천의 첫 일부 승격 가능할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인해 종일 시야가 답답했는데요. 오늘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모두 물러갔고요. 멀리 있는 건물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엔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군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1도가량 낮겠고요. 서울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이들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 넘게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쯤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최고 7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과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